청소부 사도는 못 받아요. 그 말이 상견례장 공기를 갈랐습니다. 순간 제 손에 쥐어있던 가방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안엔 제가 아들 대신 준비한 신혼집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천막 안으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어묵 국물이 부글부글 끓는 소리와 함께 저는 오늘도 구로구 골목 어귀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골목, 이곳이 제 삶의 터전입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54살입니다. 낮에는 병원 청소 일을 하고 저녁부터는 이 작은 포장마차를 운영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집에 들어가는 삶을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10년 전에 산 빌라 2채의 세입자 관리까지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힘들지 않냐고요? 물론 힘들죠. 하지만 아들 하나 바르게 키우려면 이 정도는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9살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 홀로 서야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시댁과는 장례식 이후로 연을 끊었습니다. 의지할 곳이라곤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오직 일뿐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시작해서 식당 설거지, 청소일, 그리고 이 포장마차까지 손에 잡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 벌려고, 고시원 월세 대주려고, 소방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생활비 대주려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굵어지고 허리는 휘고 무릎은 삐걱거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10년 전에 빌라 2채를 샀습니다. 월세 받는 돈으로 다시 모아서 작년에는 아들 이름으로 아파트까지 장만했습니다. 신정동 33평짜리 아파트요. 아들은 아직 모릅니다. 결혼할 때 깜짝 선물로 줄 생각이었거든요. 손님 3명이 떠나고 천막 앞이 한산해졌습니다. 이럴 때 저는 빌라 관리 문자를 확인하거나 다음날 청소 스케줄을 점검합니다. 오늘은 3층 중환자실 병동 유리창까지 닦아야 하는 날입니다. 무릎이 조금 시큰거리지만 참을 만합니다. 50 중반 나이에 이 정도면 건강한 편이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엄마, 나왔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방관 근무복을 입은 성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포차 의자에 앉았습니다. 야간 근무 마치고 오는 길인가 봅니다. 저는 따뜻한 어묵 국물을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국물을 좋아했던 아이였습니다. 피곤할 텐데 집에 가서 쉬지. 왜 여기까지 왔어?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아들의 얼굴에 뭔가 특별한 빛이 있었습니다. 30해를 키워온 자식이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구나.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은 어묵을 한 입 베어 물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 병원 응급실에서 만난 간호사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결혼. 그 단어가 이렇게 가까이 온 줄 몰랐습니다. 이제 다 컸구나. 제품을 떠나 자기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됐구나. 그동안 참 힘들었는데 이제 고생 끝이라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포장마차를 정리하면서도 저는 계속 웃음이 났습니다. 천막을 접고 국물 냄비를 씻고 테이블을 닦는데도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였는데 저는 일부러 청소복이 아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10년 전에 산 정장이었지만
다림질을 깔끔하게 해서 입었습니다. 상대편 어머니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싼 물건들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명품 구두, 손목에 시계까지 반짝거렸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강남에서 유명한 학원 원장이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숙입니다. 김영자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를 주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분위기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분도 웃으면서 이야기했고 저도 긴장을 조금 풀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슬쩍 물었습니다. 그런데 성준이 어머니, 무슨 일 하세요? 병원에서 청소일하고요. 저녁엔 포장마차도 합니다. 순간 그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순간적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짧은 대답 속에 뭔가 담겨 있었습니다. 실망인지 경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르겠지만 분명 처음과는 다른 온도였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불길한 예감이었다는 걸 저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 시내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성준이 여자친구 어머니 박명숙 씨와 몇 번 더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데이트할 때 어머니들도 얼굴 익히자며 차를 마시자고 했거든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그분의 말투가 조금씩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주 조금씩이라 처음엔 제가 예민한가 싶었는데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오전 청소 근무를 마치고 손을 깨끗이 씻고 나갔습니다. 손톱 밑까지 꼼꼼히 씻었지만 손등의 거친 살결까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락스와 세제에 절어서 푸석푸석해진 피부였으니까요. 자리에 앉아 메뉴를 고르는데 그분이 제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손이 많이 거칠으시네요. 청소일이 힘드시죠? 동정하는 말투였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뭔가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일이 힘든 건 다 마찬가지죠. 그래도 청소일은 참 고되실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일 하시는 분들도 자식 대학 보내고 그러시더라고요. 대단하세요. 그런 일이라는 표현이 귀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굳이 기분 나빠할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분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딸은 서울대 간호학과 나왔어요. 병원에서도 인정받는 간호사고요. 벌써 수간호사들이 눈여겨본대요. 네, 좋은 따님 두셨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죠? 우리 딸이 일하는 병원을 성준이 어머니가 청소하신다니. 혹시 응급실 쪽도 맡으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맡은 구역 중 하나가 응급실이었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가 근무하는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이미 저를 봤을지도 모릅니다. 청소복 입고 걸레질하는 모습을요. 네, 응급실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어머, 그럼 우리 딸이 보는 거네요. 그 얘긴 우리 딸이 안 하던데 아마 좀 민망해서 그런가 봐요. 민망하다는 단어가 귀를 찔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날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 거울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청소한다고 사람 아래로 보는 세상 아직 멀었구나.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락스와 세제로 거칠어진 손, 매일 걸레를 짜느라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이 손으로 대학 등록금을 벌었습니다. 이 손으로 빌라 2채를 샀습니다. 이 손으로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이 부끄럽다는 겁니까? 다음날 병원에 출근했을 때 응급실 복도를 닦고 있는데 며느리 될 아이가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봤습니다. 분명 봤습니다. 하지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리고 지나쳤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요. 제 가슴이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아마 어머니한테 들었겠죠. 청소하는 사람이랑은 인사하지 말라고. 아들은 모릅니다. 엄마가 그날 밤 울면서 상견례에 입을 옷을 다림질했다는 걸. 15년 된 검은색 정장이지만 구김 하나 없이 펴서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구두도 닦고 가방도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뽑아온 서류를 그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된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잔금 영수증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상견례 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특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머리를 감고 다림질한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 청소복만 입고 다니던 제가 이렇게 차려입으니 어색했습니다. 아들이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저를 보고 아들이 웃었습니다. 엄마 예쁘다. 이런 옷도 있었어요? 10년 전에 산 건데 입을 일이 없어서 그랬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부터 화려했습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정장을 빼입은 사람들. 저는 이런 곳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니 박명숙 씨 가족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분과 딸, 그리고 박명숙 씨. 세 사람 모두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시죠. 박명숙 씨 남편분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점잖아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저희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작은 가방을 손에 꼭 쥐고 앉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을 위해 준비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메뉴판이 놓여 있었는데 가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코스 요리 1인분이 15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럼 주문할까요? 여기 스테이크가 유명하대요. 박명숙 씨 남편분이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시작해서 수프, 샐러드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저는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이 서툴렀습니다. 평생 젓가락만 사용했으니까요. 아들이 옆에서 살짝살짝 알려줬지만 긴장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성준이 어머니, 식사 잘하세요? 박명숙 씨가 물었습니다. 제가 서툴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네,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자주 오세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희는 자주 오는 편이에요. 우리 딸 생일 때마다 이런 곳에서 밥 먹거든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박명숙 씨는 자기 가족 자랑만 했습니다.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라는 것, 딸이 서울대 나왔다는 것, 자기 학원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반면 저희 쪽 이야기는 전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박명숙 씨 남편분은 가끔 맞장구만 칠 뿐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메인 요리인 스테이크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박명숙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준이 어머니, 신혼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전세라도 얼마나 놓아주실 수 있으세요? 조용히 물었지만 그 질문엔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소부가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이미 준비했습니다. 아, 전세요?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전세가 아닙니다.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명숙 씨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럼 뭔데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순간을 위해 한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 소유자 이름에는 김성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박명숙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우리 아들 이름으로 된 등기부등본입니다. 서울 신정동 자가 아파트예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33평형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박명숙 씨가 서류를 집어들고 자세히 봤습니다.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듯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진짜입니다. 여기 잔금 영수증도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작년 12월에 완납한 잔금 영수증이었습니다. 2억 5천만 원. 제가 2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청소하고 포장마차 운영하고 빌라 월세 받은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습니다. 아들 결혼 준비금으로요. 저는 빚내서 집 산 게 아닙니다. 청소하고 장사하면서 세금 한 푼 안 밀리고 모은 돈입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 내고 생활비 주고 남은 돈으로 10년 전에 빌라 2채 샀습니다. 그 월세 받은 걸로 또 모아서 작년에 이 아파트 샀고요. 박명숙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류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이 돈을 어떻게... 하지만 박명숙 씨가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잠깐만요. 박명숙 씨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청소부잖아요. 청소부 사도는 못 받아요. 그 말이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순간 제 손에 쥐어 있던 가방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자리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 될 아이가 어머니를 불렀지만 박명숙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난 우리 딸이 청소부 며느리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사돈이 병원 청소한다고? 어머니,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이런 사람들한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박명숙 씨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남의 먼지를 닦는 사람이 아니라 제 인생의 먼지를 닦아준 분입니다. 제가 소방관이 될 수 있었던 건 엄마가 밤낮으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대학 등록금, 생활비, 고시원 월세 전부 엄마가 벌어줬습니다. 엄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집에 들어옵니다. 하루 4시간밖에 안 잡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손이 터져도 참고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저한테 집까지 사주셨습니다. 그런 분을 청소부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랑은 가족 못합니다. 며느리 될 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준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무했어. 하지만 박명숙 씨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난 싫어요. 청소부 사도는 절대 못 받아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이런 사도는 못 받겠습니다. 일로 사람을 판단하는 분이랑은 가족 못하겠어요.
성준아, 가자. 아들과 저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 될 아이가 울면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저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내내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아이는 착한 애였어. 다만 엄마가 문제였던 거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람을 일로 판단하는구나. 청소부, 포장마차 주인,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저는 제 일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떳떳했습니다. 다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 때문에요. 엄마 때문에 결혼을 못하게 됐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소방서에 출근했고 저는 여전히 병원 청소와 포장마차 일을 했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진 게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와 헤어진 게 힘든가 봅니다. 포장마차에 와서도 말이 없었고 밥도 잘 안 먹었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엄마로서는 제일 괴로웠습니다. 성준아, 엄마 때문에 미안하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엄마가 다른 직업이었으면. 엄마, 아들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건 저 사람들이에요. 엄마가 무슨 일을 하든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엄마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랑은 가족 안 될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힘든데 엄마까지 우는 모습을 보이면 더 마음 아파할 테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점점 평소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소방서 일에 집중하고 가끔 포장마차에 와서 어묵을 먹으며 웃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포장마차에 왔을 때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봅니다. 엄마, 소개받았어요. 같은 소방서 김철수 선배 여동생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래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되게 밝고 착해요. 성격도 좋고요.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어떤 일 하시는지, 어떻게 혼자 절 키우셨는지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래? 꼭 엄마를 만나고 싶대요. 어머니 포장마차에 가서 어묵 먹고 싶대요. 며칠 후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포장마차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학교 끝나고 왔는지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수수한 옷이었지만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이수진이에요. 성준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어서 와요. 앉아요. 그 아이는 거리낌 없이 포장마차 의자에 앉았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비싼 구두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선생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편안했습니다. 어묵 주세요. 성준이가 여기 국물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요. 그래요? 많이 드세요. 그 아이는 어묵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어요. 이 맛에 성준이가 매일 오는구나.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국물을 좋아했어요. 어머니, 저희 아버지도 평생 택시 운전하셨어요. 갑자기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그 아이를 봤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저랑 오빠 대학 보내셨어요. 손님 만날 때마다 허리 굽혀 인사하시고, 손님 태우고 내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 그렇게 일하셔서 저희 남매 키우셨어요. 그러셨구나. 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어머니도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아들 키우시고
집까지 사시고. 성준이한테 다 들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일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봤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이는 자주 포장마차에 들렀습니다. 학교 끝나고 오면 어묵을 먹으며 저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아이들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자기 꿈 이야기까지. 저도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키우며 살아온 이야기를요. 어머니, 대단하세요. 그렇게 힘드셨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어머니 같은 분이 정말 멋있어요. 뭐가 멋있어. 그냥 살아온 거지. 아니에요. 살아내신 거예요. 그것도 당당하게요. 몇 달 후 아들과 수진이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저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수진이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도 편안했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만났는데 수진이 부모님도 저희처럼 평범한 분들이었습니다. 택시기사였던 아버지는 이제 은퇴하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서로의 삶을 이해했고 존중했습니다. 누가 뭘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사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혼자 아들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수진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사돈 어른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우리는 둘이 힘을 합쳐서 키웠지만 사돈은 혼자 하셨으니 더 대단하신 거죠.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분들을 만난 게요. 결혼식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과 친구들만 모여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축하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어요. 엄마가 제 인생의 전부예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내가 잘 커준 거지. 아니에요. 엄마가 잘 키워주신 거예요. 1년 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준비한 신정동 아파트에서 셋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아기를 안고 포장마차로 찾아왔습니다. 늦은 오후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학교 일찍 끝나서 들렀어요. 아기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저는 손을 깨끗이 씻고 손주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 제 품에서 손주가 방긋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할머니가 청소부였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 아이는 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세상에서 자랄 겁니다. 그렇게 키울 겁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희한테 집까지 마련해 주시고. 당연한 거지.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한테 해줄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었어.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데요. 저희 평생 감사하며 살게요. 손주를 안고 어묵 국물을 저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참 묘합니다. 힘든 일이 있었기에 더 좋은 일을 만난 것 같습니다. 청소부 사돈은 못 받는다던 그 말이 없었다면 지금 이 행복도 없었을 겁니다. 포장마차 옆에 작은 간판이 새로 걸렸습니다. 수진이가 선물로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사람값을 아는 여자, 김영자 포차. 손님들이 그 간판을 보고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설명하자면 길고 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오늘도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국물 맛 좋네요. 이 맛에 매일 와요.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저는 웃으며 어묵을 더 넣어드렸습니다. 이 일을 20년 넘게 했지만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 여전히 기분이 좋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천막을 정리하는데 아들과 수진이가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엄마, 마중 나왔어요. 같이 집에 가요. 아이고, 괜찮은데. 혼자 갈 수 있어. 어머니, 저희가 모셔다 드려야죠. 밤늦은데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아들이 천막을 접는 걸 도왔습니다. 수진이는 아기를 안고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셋이서 포장마차를 정리하고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을 보며 저는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상견례 날 청소부 사돈은 못 받는다던 그 말. 그때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더 좋은 며느리를 만났으니까요. 차는 조용히 밤길을 달렸습니다. 뒷자리에서 아기가 잠든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아기를 재우며 나지막이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평화로웠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화려한 게 행복이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순간들이 행복인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기를 재우고 수진이가 차를 내왔습니다. 아들은 씻으러 들어갔고 저와 수진이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뭘 고생이야. 일하는 게 익숙해서 그렇지. 어머니, 내년부터는 포장마차 그만하세요. 저희가 생활비 드릴게요. 성준이 월급이랑 제 월급 합치면 충분해요. 아니야. 나는 일하는 게 좋아. 손님들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그게 내 낙이야. 집에만 있으면 심심해. 수진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억지로 말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진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알았어. 걱정 마.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손등엔 여전히 거칠게 남은 삶의 자국이 있었습니다. 락스에 푸석해진 피부,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 짧게 깎인 손톱. 20년 넘게 청소 일을 하며 생긴 자국들입니다. 누군가는 이 손을 보고 천하게 여겼습니다. 청소부의 손이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손이야말로 제 훈장이라는 걸요. 아들을 키운 훈장, 집을 산 훈장, 당당하게 산 삶의 훈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병원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그 병원은 그만뒀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가 저를 못 본 척하던 그 병원이요. 지금은 다른 병원에서 일합니다. 여기 간호사들은 친절합니다. 저를 보면 인사도 하고 가끔 간식도 나눠줍니다. 같은 일을 해도 대우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영자 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아닙니다. 별로 안 힘들어요. 청소를 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부끄러운 일인가?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병원이 깨끗해야 환자들이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닦은 복도를 환자들이 걸어갑니다. 제가 닦은 화장실을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제가 닦은 병실에서 환자들이 쉽니다. 제 손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포장마차를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단골 아저씨, 회사원 아가씨, 대학생들. 저는 그들에게 따뜻한 국물을 내줬습니다. 어묵을 넣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누군가의 하루가 힘들었다면 제 포장마차에서만큼은 편안하길 바랐습니다. 사장님, 여기 국물이 다른 데랑 달라요. 몸과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밤 10시쯤 됐을 때
수진이가 또 들렀습니다. 아기는 집에서 아들이 보고 있나 봅니다. 어머니, 출출해서 왔어요. 어서 와. 앉아. 수진이는 어묵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재밌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 학부모 상담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피를 나눈 것만이 가족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게 가족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우리 부모님이 놀러 온대요. 같이 밥 먹어요. 그래, 좋지.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대로 예약할게요. 아니야. 그냥 우리 집에서 먹자. 내가 해줄게. 정말요? 어머니가 요리하시면 너무 힘드실 텐데. 괜찮아. 사돈 오시는데 집에서 대접해야지. 포장마차 천막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구로구 골목의 작은 불빛이 밤하늘을 비췄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저는 오늘도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없습니다. 일은 수단이지 인격은 아니니까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이제 손주도 생겼으니 이 아이한테도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사람을 일로 판단하지 말라고, 마음으로 보라고. 할머니가 청소 일을 했어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라고.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린 게 자랑이라고. 그게 제가 손주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가치관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오늘도 내일도 제 불빛을 밝히며 살아갈 겁니다.